많은 분들이 아마 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도대체 지금 시장을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 소위 말하는 장세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최악의 상황을 선반영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변동성 확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변동성을 좀 줄여가면서 좀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닥을 잡은 거는 이번 타이밍에는 맞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충분히 가격 조정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긴 했지만 이게 진행된 지 일주일 됐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예요. 네. 그리고 유가가 급등을 했던 것도 뭐 레벨이 높아지긴 했지만 100달러 넘었던 것도 장 중에 넘었던 거지. 그렇죠. 예. 네. 종가로는 그 정도는 아니었죠. 근데 시장은 이미 실적, 경기까지도 불안해한 모습들을 좀 코스피를 맞습니다. 선반영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20%가 빠졌는데요. 그렇죠. 이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과거에 경기가 둔화되고 실적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악재를 만났을 때 이런 그림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작년 4월,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했을 때랑 좀 비슷한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도요. 보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하면 이제 교역이 안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제일 취약하다. 그렇죠. 네. 근데 수출은 좋고 지수는 여기까지 왔죠. 지금도 비슷한 분위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유가가 올라서 이게 장기화되면 실적도 망가지고 네. 경기도 악화된다. 네. 좀 같은 스kim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 좀 앞서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변동성이 너무 커진 건 맞습니다. 네. 이 변동성을 줄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최근 보면은 급락하는 과정은 10% 넘게 급락했던 게 등락 과정을 거치면서 뭐 10%도 오르기도 하고 예. 그러다가 7%, 5% 오늘은 좀 2%로 좀 줄여가고 있어서 변동성이 좀 잦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덕분에 이 과정에서 과열 부담이나 상승 피로도가 누적되는 것들은 좀 빠르게 그렇죠. 해소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급반등을 하면서 5,600을 넘고 5,700을 넘보는 상황이긴 한데 아마 등락은 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저는 좀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확인했다. 5천 대략 한 200선 전후로 해서 네. 확인했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 5,200선까지 한 20% 가까이 코스피가 급락을 할 때 하여간 안 좋은 시나리오는 거의 다 반영이 사실 된 거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를 들어 또 어떤 안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상당 부분은 이미 지수에 반영이 네. 된 걸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지수를 또 끌어내리는 폭은 되게 적어질 거다. 5천선 초반에 대한 하단은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5천선이라고 한다면은 PER 8배 이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PER 8배가 안 되는 거고 5천선이 깨진다라고 하면 7배 수준으로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4,800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네, 그래서 뭐 여쭤보려 했었는데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그 정도까지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8배 깨는 그림들은 실적이 굉장히 악화되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좀처럼 보기 힘든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 언더슈팅이 나와서 5천이 깨진다. 그러면은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야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들어가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은 거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준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또 시장 요즘에 워낙에 또 빨리 그러니까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기도 네. 하지만 또 그만큼 그 바닥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저점 대비 지금 꽤 올라왔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5천에 대한 그 지지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부장님 보시기에 요거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체크하고 좀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어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변수 뭐 이런 것들 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레벨에서 보는 건 유가죠. 유가가 역시 계속 유가고. 네, 계속 유가가 시장을 괴롭힐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르무즈 해역 관련된 여러 네. 이슈들로 인해서 또 다시 유가가 100달러 가게 된다면 또 변동성은 좀 커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완벽하게 사태가 진정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 과정에서 흔들림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노이즈지 시장 방향성을 바꾸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유가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것은 100달러 유가에서
장기화될 그렇죠. 경우라는 그렇죠. 가정이 계속 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영향이 별로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실적이나 업황이나 또는 매크로 환경들이 지금 상황에서 크게 바뀌진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예를 들어 유가가 뭐 그 이란 사태 전인 60달러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하여간 흐름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제 80달러 이하로 내려와 70달러 뭐 초중 이렇게 간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그리고 말씀하신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뭐 크게 문제가 없고 네. 오늘 수출도 굉장히 좋게 또 나왔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자 이제 한 좀 쉬었으니까 우리 한 달 좀 쉬었으니까 이제 좀 달리자라고 하는 시점이 3월 말이나 4월에 이렇게 올까요? 저는 3월 중순부터는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장 다음 주네요. 네, 일단은 보시면은 뭐 대기업들이 이제 자사주 소각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발표하고 있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네, 네. 이것 또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맞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3월 중순부터는 뭐가 있냐면은 프리어닝 시즌이라고 해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선 애널리스트 분들이 실적 전망치를 먼저 예. 전망치 프리뷰 자료를 쓴 때가 있거든요. 아마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네. 말씀드렸던 정책 동력과 실적 동력이 더 강해지는 구간이라서 노이즈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로 인한 노이즈는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점차 위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거기다가 이제 정책적으로 좀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그 주가 누르기 법안 네. 그것도 지금 이제 구체화되고 있으니까 또 정책적인 모멘텀도 계속 또 이어지고 있는 거고. 뭐 그 자체가 뭐 모든 주가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인위적으로 주가를 눌러서 뭐 상속이나 이런 데 편하게 하는 것들을 좀 제어하는 거라서 일단은 그런 정책들이 계속 구체화되고 전반적인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증시 쪽으로 글쎄요. 돈의 흐름을 네, 바꾸려고 하고 네, 있거든요. 예. 그 와중에 뭐 코스닥 액티브 ETF도 네.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발표도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하고 있다 본다면 정책 모멘텀이 더 강해진다. 그리고 실적도 더 좋아진다라고 본다면 좀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뭐 어제 이 대통령 추경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얘기 또 한 거 보면 네. 진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향성 자체로 본다고 한다면 경기 부양 쪽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글쎄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이 꺾이거나 좀 훼손되지만 않는다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글쎄요. 장기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오히려 등락이 있다면 비중 확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을 좀 이게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게. 네. 그 지금 요 상황, 요 네. 변동성이 있어서 좀 출렁거리는 요 상황이 그동안에 좀 못 들어갔던 부분들을 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말씀을 네. 좀 해주시는 거고 수급적인 것도 일단 한 번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뭐 줄창 팔다가 어제 좀 사다가 네. 오늘 또 팔긴 하는데 네. 계속 패시브 자금을 두른다는 얘기는 하고 네. 그리고 이 정도 팔았으면 뭐 19조인가요? 지난 한 달 동안에 네, 그렇게 맞습니다. 팔았던데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반도체나 이쪽에 치중됐던 그게 리밸런싱 하는 부도 어느 추쯤 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외국인들 좀 변화가 있을까 싶네요. 일단은 급격한 가격 조정을 거쳤고 최근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아직까지 조금 불안정하지만 그렇죠. 요게 좀 내려가는 그림이라면 외국인도 조금 더 안정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10일 누적, 20일 누적 순매수 강도로 본다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서 매도 클라이막스를 통과하고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 평균을 봤을 때 가장 많이 팔았던 시가총액 대비 비중으로 봤을 때 가장 저점권이었던 수준까지 갔다가 이제 좀 올라오는 그림이라서 그래요? 줄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리밸런싱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네. 여전히 코스피는 글로벌 수익률 1위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거치고 다른 나라들과 키가 조금씩 맞춰지게 된다면 저는 그런 그림을 통해서 외국인의 매수 여력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서 또 코스피가 막 혼자 치고 간다? 그러면 또 외국인은 쉽게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올 1, 2월이나 작년 8, 9월에 보였던 뭐 삼성, 하이닉스 이런 일부 종목들의 네. 뭐 아예간 치고 나가는 이런 상황이라면 외국인들은 또 멈칫할 수 있죠.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거를 오버웨이트를 더 끌고 가기에도 부담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오버웨이트를 이만큼 끌고 갔다면 이번 충격에 굉장히 쇼크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리밸런싱을 계속하고 있고 다행히 좀 많이 밀렸던 상황에서 좀 들어왔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외국인이 언제 많이 팔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외국인이 네. 매도 전환했을 때가 4,550, 4,600선대부터 매도하기 시작했고 네. 6,000을 넘어가면서 매도 규모가 굉장히 세졌습니다. 세졌고. 그래서 이번 급락 과정을 보면 5,000 초반 가니까 외국인은 들어왔고요. 네, 다시 예. 들어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등락 과정을 보게 된다면 좀 밀리게 됐을 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시장을 끌고 가는 힘을 보이기까지는 아직까지 코스피가 좀 오버히트이 많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사실 그런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게 그걸 개인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지금까지 최근 근데 변동성 잘 보시면은 네. 최근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갈 때 팔았고요. 최근 급락할 때 샀습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끌고 왔던,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끌고 왔던, 그리고 코스피가 뭐 미국 중심 거의 오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작년 말 대비 올해 고점까지 보면 50% 이상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끌고 왔던 것은 금융투자 쪽입니다. 아, 네, 금융투자 쪽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고. 코스피 흐름이랑 금융투자 누적 순매수를 보면은 상관관계가 0.9예요. 거의 뭐 같이 간다는 네, 얘기네. 끌고 왔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올해 2026년 코스피 독주를. 그러다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3월 3일 날 오전장만 하더라도 잘 버텼던 시장이 오전장이 지나면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예. 그때 트리거 포인트가 금융투자의 매도 전환이었고요. 그리고 3월 4일 날에도 금융투자의 대규모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다 급락을 하는 분위기가 보여줬죠. 그래서 금융투자 매매가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글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매수 우위라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6천까지 끌고 왔던 게 금융투자. 네. 뭐 겉으로는 기관입니다. 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사실 결국은 개인들의 ETF 자금이라고 봐야 되는 거 ETF 아니에요? 자금과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 매매. 네, 프로그램 매매도 시장을 사고 팔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이 좀 영향이 많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뭐 신용융자가 32조 뭐 넘어서 뭐 등등등 이런 것 때문에 B2 때문에 시장이 뭐 공포감이 더 조성되고 이런 류의 기사들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듣고 나면 되게 겁나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금액 자체는 많이 높은 건 그건 맞는데 맞죠. 시가총액 대비 비중을 보면 역사적으로 저점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네.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레버리지 투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 변동성이 커질세 그렇죠. 그걸 네. 증폭시키는 영향을 주는 거지 상승할 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잔고라든지 이런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문제점은 변동성이 커질 때 플러스 알파의 변동성을 더 자극한다는 정도로 봐야지 이것 때문에 잘 가던 시장이 부러진다? 실적은 좋아지고 정책은 세지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진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과도한 공포감에 휩싸이셔서 판단을 좀 이렇게 놓치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네. 때문에 오늘 이 부장님한테 그 얘기를 좀 여쭤봤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 네. 시장을 좀 이렇게 크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코스닥 액티브 ETF라는 게 정말 흔한 말로 매기 역할을 해줄 거냐 우리 시장에 지금 마침 딱 주춤할 때 뭐 네. 그런 기대감 또 코스피 중심의 장에서 뭔가 코스닥 중심의 장으로 이 기대감 되게 많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걸 견인을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유동성이 코스닥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실적이 망가지는 기업이 유동성 때문에 막 갑자기 좋아지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코스닥 시장의 흐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금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보면은 한국 국채금리를 보면은 여전히 고점 수준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좀 꺾여서 내려와야지 성장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의 흐름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역사적으로 최고치를 넘나들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채권물에 워낙 더 민감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코스닥 액티브 ETF가 들어와서 물꼬를 국내 유동성의 물꼬를 다시 한번 코스닥 쪽으로 이동시키는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좀 더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는 채권금리가 하향 안정이 돼야지 코스닥이 조금 더 캐치업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신 건데 아마 많은 분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연동해서 생각은 좀 하신 분들은 많지 네. 않을 거란 말이에요. 금리와 코스닥 관계 어떻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우리 채권금리 분위기가 내려갈 만한 여지가 있겠는가라는 부분
이게 좀 그래도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금통에서 언급을 했죠. 지금 시장 채권금리는 금리 인상을 걱정하는 수준까지 스프레드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는 한국은행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왜 여기까지 왔을까? 금리 인하를 더 이상 안 한다, 스탑한다라는 시그널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들어왔고, 그렇죠. 여기에 호주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러면 좀 있으면 한국도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만큼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는 것은 채권금리가 좀 더 환율, 원달러 환율이 좀 더 안정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좀 더 뚜렷해지면은 금리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내릴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시중 금리는 내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한국은행 금리 대비 시장 금리는 금리 인상을 걱정한 상황인데, 이러면 금리 인상은 안 하겠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레벨이 떨어질 수 있고,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환율이 안정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꺾이게 된다면 잘하면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라는 시장의 기대가 채권 금리 흐름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조짐들이 나타난다면 코스닥 시장에는 조금 더 힘을 네, 보여주는 그런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 코스닥 액티비티는 지금 사실은 기대치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은데요. 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새로운 상품을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뭐 일단은 새로운 상품, 뭐 ETF 투자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특별히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워낙 많은 ETF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맞지. 얘만 특별하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에 따라서 좀 압축한 종목들이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왜냐면은 여기 액티브 ETF에 들어간 종목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뭐 여러 ETF 중에 얘만 특별하다? 그걸로 보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기대는 네. 좀 금물이다. 네.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거네요.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면 변동성 장세가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으면 네. 지금 너무 빨리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안 된다. 안심을 네.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하셨고, 이럴 때는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대응을 그러니까 자산 배분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대응이 좀 이럴 때 좀 합리적일까요? 좀 그렇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그냥 들고 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네. 줄이거나 뭐 하지 마시고요. 말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흔들릴 때마다 계속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아마 여러 가지 이벤트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란 여러 가지 뉴스들에 의해서 등락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등락 과정을 충분히 비중 확대하는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아는 분도 뭐 팔았다가 다시 못 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는 절대 팔지 말라고 했는데, 둘째 날 급락하는 과정에서 너무 공포스러워서 맞아요. 팔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뚜렷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분이 파셨던 가격보다 다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는 다 그렇죠. 네, 다 높아졌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부터는 뭐 지금 가격에서 일정 부분 사시고 흔들릴 때마다 비중을 더 늘려가는,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피라미딩 전략 같이 해서 지금 가격에서 5% 사셨다면 조금 밀렸을 때 한 15%, 조금 밀렸을 때 30% 이런 식으로 조금 밀릴 때마다 비중을 더 늘려가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그게 밀릴 때마다 비중 들어간다는 게 되게 한 번에 들어갈 때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되게 조금씩 분할 매수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들어간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좋은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려도 선뜻 아직까지 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22만 원에 그렇게 사고 싶었던 전자가 20만 원이 깨졌는데 왜 두려우시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고 싶었던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부터 모아가자라고 한다면 저는 올해 상반기 중에는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그게 기사로도 한번 나왔던 걸 본 네. 기억이 나네요. 8만 원에도 못 샀던 거를 내가 14만 원에 사네. 근데 14만 원에 사셨던 분들 네. 수익이 꽤 낮죠. 났던 네,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뭐 한 30초 정도 있는데 네. 섹타는 좀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이번
등락 과정에서 많이 빠진 게 자동차, 반도체, 뭐 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 뭐 그러니까 성장주와 수출주 위주로 많이 그러네요. 빠졌거든요. 그쪽을 좀 담아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는 구간에서 첫 번째 반등에서는 낙폭과대주가 먼저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좀 뒷받침되는 업종들이 아마 대부분 수출주와 성장주에 좀 수출, 포커스가 맞춰져 성장주. 있거든요. 특히 성장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권물이 떨어지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아직까지 가격적인 네. 메리트가 성장주에 많으니까 그것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시중에 채권 금리 움직이는 것도 뭐 다 요즘에는 다 검색 치면 다 나오거든요. 네. 꼭 한번 꾸준히 매일 확인해 보시면 되게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경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